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눈길을 돌리는 곳마다 푸른빛이 만연하고 거리마다 생기가 넘치는데요. 날씨만큼이나 핫한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볼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시청자를 대신해서. 네. 어떤 분이 전화를 저희한테 주셔서 이런 걸 한번 여쭤봐 달라고 했어요. MLS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MLS에 나와 있는 그때 게재되어 있던 그 스퀘어핏 사이즈하고 실제로 클로징이 돼서 나중에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알게 된 사이즈랑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MLS 모든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을 파는 사람 쪽에서 그 파는 사람과 중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그 말씀하신 사이즈, 면적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매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사실과 틀리더라 알고 샀더니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소송이 갈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리스팅을 하는 그 중개인이 입장에서 굉장히 모든 아이템 하나마다 사실 확인을 하고 정확한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과연 MLS에 있는 사이즈하고 본인이 아는 사이즈가 어떻게 틀린 거에 대한 근거가 또 어떤지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 1250 스퀘어피트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파시는 분이 그래요. 에이전트한테 우리 집은 1250 스퀘어피트입니다. 근데 어떤 빌더로부터 샀을 때가 도면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1250이 아니더라. 뭐 1180이더라. 70 스퀘어피트가 차이를 할 때 나중에 그래 갖고 뭐 소송이라든지 책임을 물 수가 있는데 결과로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매물을 내가 본인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갖고 소송 가서 법정에 가서 따질 때 과연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돼서 또 손해배상을 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그 사이즈 재는 것 자체도 만약에 본인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1250인 줄 알고 들어가서 내가 줄자로 재봤더니 줄자로 재면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를 정확히 잴 수도 없고 벽과 벽 사이도 재는 방법도 다릅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도 CCBB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팅 볼 때 정확한 사이즈에 대해서 근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리스팅에 사이즈나 무슨 숫자 이런 사이즈나 뭐 연도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리스팅 에이전트는 아주 심각하게 그 확인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인 되시는 분들이 좀 정확하게 게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순전히 그렇죠. 그 매물을 팔려고 의뢰하시는 분들의 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 되겠네요. 최소한 잘못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양측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확인을 하셔서 그때라도 잘못된 거라면 계약서 내에 이렇지 않고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적게 되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문구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떤 메저먼트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아예 판박이 문구로 집어넣기도 하면 CCV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게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계약, 매매 계약 시 어떤 그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예민하면서도 좀 쉬운 게 저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계약금, 디파짓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 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약금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디파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약금에 관해서 많은 오해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시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더라. 계약을 파기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얘기죠. 진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good faith. 뭐냐면 내가 어떤 계약을 해서 내가 앞으로 오늘 계약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하는 거를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단지 계약금이라는 어떤 그 현금,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good faith고 consideration.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계약금이 없이도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할 때 그 사인하는 부분에 그 이름 부분에 그 옆에다가 빨간 딱지 같은 걸 붙이거나 해서 seal해서 sign on the seal해서 그게 있어야만 계약이 확립됐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금 같이 어떤 컨시더레이션이 됐었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보통 수표로 지불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퍼스널 체크.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니고시어블 체크라는 말이 저희 써 있는데 니고시어블 체크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내가 수표를 갖고 그 은행에 가서 입금을 했을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체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데이 체크.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수표를 쓰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계좌에 뭐 이틀 후에 날짜로 적어둔 거는 그 계약금으로서 그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니고시able 체크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니고시able 체크해야 되는데 포스트데이 체크 같이 니고시able 체크라는 거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체크가 이제 니고시able 체크죠. 그렇고, 예,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이 화랑이고 소위 이제 셀러가 위주인 셀러 마켓 땐 니고시able 체크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이 되자마자 24시간 내에 아니면 계약과 동시에 아니면 오퍼를 제출할 때와 동시에 아예 은행 보증수표, 뱅 드래프트나 서티파이 체크, 예, 그거를 첨부해서 같이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현금이 내가 주면 안 되냐. 근데 과거에는 현금이 디파짓으로서 인정이 됐을 때가 있었지만, 예, 이제 수년 전부터 현금은 인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현금 흐름을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제 마약 거래나 이제 9.11 사태 이후로 이 테러머니 때문에 현금은 저희 회사나 이렇게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계약금으로 쓸 수가 없게 되고요. 보통 그 계약금을 이제 전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디파짓 그 계약금은 언제, 언제 전달을 해야 되나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그 대부분의 계약은 그 계약 오퍼가 온타리오 리얼 에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정한 그 표준 그 오퍼 폼에 쓰게 되는데 거기에 판박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계약이 확정이 된 후에 그 확정이 됐다는 거는 어느 날짜에 몇 시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오퍼는 시간상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최종적으로 서로 이제 소위 이제 네고랄이죠.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몇 시에 계약이 딱 됐다. 그러니까 오늘 7시에 때문에 7시라고 써놓고 최종 사인한 사람이 최종 억셉트한 사람이 사인하면은 그때부터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셀러 측에다가 전달하는 게 돼 있죠. 24시간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예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24시간이면 이제 만 하루네요. 예, 그런데 그 24시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의 표준 계약서에 써 있는 것 뿐이지 그거는 그 계약서를 안 쓰면은 그 계약 그 템플릿을 안 쓰고 다른 계약서 쓰면 얼마든지 상호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 24시간이 지나서 계약금을 가져오면 계약이 무효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부동산이 그때 이제 중개인이 그 상대방과의 그 해서 왜 24시간 내에 계약금을 못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이해할 만한 이유면은 뭐 좀 조금 하루 정도 기다리거나 해서라도 계약을 그 확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 자기의 고객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거는 빨리 파기하고 24시간에 안 가져왔다는 거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개 오퍼가 있다면 그걸 받는 게 맞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셀러와 부동산 중개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디파짓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은 그렇지만 지불을 할 때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뭐 간혹 분할 지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이따 이제 나올 얘기지만 계약금의 적정 금액을 보통 매매 그 서로 합의된 가격에 한 5%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예, 5%.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어떤 매물이면 5만 불이 되겠고 50만이면 뭐 2만 5천이 되겠는데 갑자기 준비를 해서 계약금을 준비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은 갑자기 결정을 해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됐을 때 5만 불이라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가서 미리 준비가 안 됐을 안 될 수도 있고.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만 하면은 일단 부분적으로 지금 내고 나머지는 네. 어느 날 몇 시까지 내겠다라고 등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서로 합의하에 분할로 지불이 되는 거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경우에는 분할 지불이 가능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 가장 가장 많은 예가 가장 흔한 예가 이제 그 보통 신축 콘도를 사실 때는 아예 뭐 5% 시켜서 4번 정도에서 한 20% 지불하는 게 가장 흔한 예이고 네. 또 어떤 그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를 살 경우에 일단 가격 자체도 굉장히 이제 단위가 커지고 액수가 커질 경우에 큰 돈이 이제 큰 액수가 준비 안 될 경우에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그 집처럼 어떤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이 확정되는 그 시기가 보통 일주일 내에 보통 홈 인스펙션이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확정되는데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중요한 그 가계약 상태에서 조건을 해지해야 되는 단계가 몇 개가 다 나눌 수가 있죠. 조건을 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합의만 되면 물론 합의가 제일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동의가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해제된 다음에 부분적으로 얼마를 추가를 내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지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일정한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 간에 서로 합의만 바이어와 셀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유동성 있게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네. 그 계약금을 지불할 때 중개인을 통한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네. 중개회사 앞으로 그 체크를 만들죠. 그 셀러 앞으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지금 뭐 로얄 리페이지 뉴 컨셉이면 로얄 리페이지 뉴 컨셉 인 트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트러스트 어카운트죠.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신탁 계좌가 되는데 네, 맞아요.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 계약금은 저희 회사의 신탁 계좌에 일단 들어가 있는 네, 누구도 다음에 건드릴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신탁 계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회사의 신탁 계좌와 그 로여들 변호사들이 이제 남의 돈,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 그 클라이언트의 돈을 관리하는 신탁 계좌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회사는 보통 그 계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탁 계좌, 네. 고객의 돈을 예치해 놓는 신탁 계좌,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쓰는 제너럴 어카운트도 있고, 또 중개인들의 커미션을 자기 회사 중개인 커미션만 아니라 남의 회사 그 중개인까지 커미션을 지불해야 네, 되는 그런 경우가 일단 있죠. 그럴 경우에서 보통 한 3가지의 계좌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좌는 항상 네. 그 주정부 이 부동산 업무는 아시다시피 주정부 관할이거든요. 네. 그 주정부에서 관할 기관에서 수시로 와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좌에 있는 그 현금 흐름이나 그 제대로 제때에 다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금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중개인이 그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고객한테 계약금을 받아서 깜빡하고 자기 가방에 넣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크게 되죠. 네. 일단 입금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 입금이 된다 회사에다 전달해야 되고 자기 네. 속한 리스팅 회사죠. 근데 그 회사는 회사에서 또 며칠 이내에 또 자기네 그 신탁 계좌에다 입금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그 부동산 매매 그 거래라는 게 꼭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중개인 없이 만약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은 누구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방금은 뭐 중개인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주로 이제 개인끼리 그 프라이빗 거래를 하더라도 네. 보통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변호사를 쓰시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개인들이 뭐 법적인 계약을 알아서 네. 뭐 그렇게 쓸 수는 한계가 없는 있죠. 거고 그럴 네.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파는 쪽 셀러 측의 변호사 앞으로 계약금을 달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러면 셀러 측 변호사 앞으로 써서 물론 셀러 측 변호사의 트러스트 앵커에 들어가겠지만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개인 거래를 했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은 네. 혹시라도 이제 클로징 하기 전까지 서로 간에 어떤 시비가 생겨가지고 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나는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겠다.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경우에 그 계약금에 대해서 이 방향이 오히려 중개회사를 통한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갈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거래할 때에는 그 계약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중개회사는 중개회사의 그 통해서 할 땐 중개회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팅가 그런 그 사례가 좀 덜한 편인데 개인 거래할 때는 계약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어떤 그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조건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제 계약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이 다 해제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금을 이제 돌려줄 수도 없고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이제 그 바이어 입장에서 나는 그걸 살 수가 없다. 사정이 변해서 아니면 마음 변해서 계약금을 내가 3만 불 했는데 내가 뭐 3만 불 더 해서 2배로 지불할 테니까 계약을 파기해달라. 그거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뭐 2배를 물어주든 3배를 물어주든 파기가 불가능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판 사람도 그렇습니다. 판 사람 셀러도 팔고 난 다음에 잘못 판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니까 뭐 2배를 물어주겠다. 그럴 경우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은 파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액수가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한테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신축 콘도 요즘에 많이들 분양하시잖아요. 그럼 신축 콘도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디파짓이 아까 뭐 처음엔 5%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좀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신축 콘도는 계약을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서 쓴 다음에 뭐 빨라야 뭐 3년에서 늦게는 5년, 6년까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1년이나 2년에 나눠서 한 3번이나 4번 나눠서 총 5%씩 해가지고 15%나 20%를 지불하고 클로징 하기 전에 키를 받을 때, 그러니까 입주할 때에 나머지 5%에서 25%를 채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빌더가 굉장히 자금력이 좋아가지고 자금 능력이 좋아서 디파짓을 많이 미리 필요 없고 자기네들 갖고 있는 자금 갖고 충분히 뭐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디파짓을 좀 액수를 20% 말고 15% 줄이면서 많은 바이어한테 더 팔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문구들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신축 콘도 사실 때의 계약금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그 빌더가 파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얼마 이제 이미 다 지상에 나온 건데 얼바네이션이라는 그 얼반콥이라는 회사에서 파산을 해서 이제 그 신문에 계속 났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경우에 계약금에 대해서 과연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계약금은 그 보험에 들어있지만 어떤 그 빌더가 파는 프로젝트에는 보험이 100%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요즘같이 이렇게 화랑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뱅크럽을 하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는 계약금을 내실 때 이게 과연 다 100% 보험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추가 금액에 대해서 빌더가 별도의 보험을 들었는지 정도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그 문구 하나하나도 그렇고 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혹시 그 계약하는 당시에 매매 계약 시에 계약금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예, 계약금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합의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이 없다가 계약이 안 된 건 아니고 사인을 하고 그 시를 하는데 뭐 시를 필요 없어서 사인을 하면은 계약이 된 건데 그 계약금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안 지불했어도 몇 배를 다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과 계약은 어떻게 엄밀하게 하면 아주 100%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금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그렇지만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바이어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계약금을 최소화하려고 될 거고 셀러는 최대한으로 많은 계약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클로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늘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보통 한 5월 말 정도면 그렇죠. 되는데 무슨 서로 간에 뭐 이유 때문에 그게 6개월 후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뭐 3월 달에 한 걸 11월이나 12월 달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네. 바이어 쪽에 셀러 측에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적은 계약금을 갖고 많은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지났는데 되니까. 혹시라도 그 중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은 바이어가 난 이제 만살래 계약금 뭐 잊어먹지. 물론 잊어먹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만 갖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네네. 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전에 멀티플 오퍼, 복사 오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의 오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바이어 쪽에서는 많은 뒷바짓을 줌으로써 셀러가 그 오퍼를 다른 오퍼보다 우선적으로 받고 안심할 수 있어 할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 사실 없어야 되겠지만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는데 계약이 끝났는데요. 계약금, 디파짓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심을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뭐 24시간 안에 전달을 안 한다거나 내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내에 그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는 오리아 온타리오 협회에서 그 정한 그 거기에 써 있는 건데 네. 그런 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중개인이 상대방 중개인하고 연락을 했어. 이게 과연 단지 자금이 조금 시간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할 건지 정도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셀러의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이거는 하루만 기다리면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고의적으로 계약금을 안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문에 이제 후자를 얘기하면은 네. 샀는데 계약금을 아예 안 가져오겠다. 나는 이걸 안 하겠다. 뭐 계약금도 안 가져왔는데 내가 이거 할 필요가 맞아요. 있느냐. 네. 그렇지만 소송까지 가면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페이스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안 가져왔다고 저절로 이렇게 파기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그 사람이랑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금방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완전히 애매하죠. 끝내지 네. 않고 만약에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5일 후에 갖고 계약금 왔죠. 가져와서 네. 하면은 딴 사람한테 만약에 팔았다면 이제 2번 판게 된 거죠. 큰일 그렇죠.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경우는 또 발생하지 않나요? 사실 뭐 현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경우를 다 접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클로징 날짜 임박했는데 다 될 것 같이 했다가 결국엔 클로징 안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클로징을 안 한다는 거의 네. 경우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네. 클로징하기 5일 전에 전화 와서 뭐 네. 전에 말씀드렸지 모르지만 클로징을 못하게 됐다. 이제 또 부부가 헤어졌다. 네. 그럴 경우에 그럼 계약금은 돌려주겠느냐? 그랬더니 계약금 포기하니 그것도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소위 내고를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계약금을 받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클로징을 안 할 경우에 계약금만 그냥 이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클로징을 하는 날 바이어 쪽에서 클로징하는 모든 거를 준비를 안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날 기다린 다음에 셀러는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는데 먼저 소송하는 게 아니고 다시 내놔서 판 다음에 팔았을 때 처음에 계약했던 가격보다도 낮게 팔았거나 그러면 그 차액과 그동안에 또 기다렸던 기간. 예, 네. 실제로 그 손해본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해서 그걸 소송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100% 받는다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단지 중개인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변호사들과 이제 변호사가 상의를 하셔서 이게 과연 소송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거기서 끝내고 다시 파는 게 나을 건지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바이어의 의지가 어떻게든 클로징을 시키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기지가 갑자기 안 나왔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좀 경험 있는 중개인들은 피할 수 있다면은 금요일 날 클로징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죠? 월말에 클로징을 피하려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롱 위켄드가 있어서 월요일까지 쉬는 날 금요일 날 클로징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바이어가 의지가 있고 잘했는데 절차상 특히 이제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뭔가 서류 관한 미싱이 했다든지 해가지고 금요일날 대금이 안 나옵니다. 클로징 대금이. 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서로 이해는 했습니다. 이거 뭐가 빠졌는데 롱 클로징 롱 위켄드 지나고 화요일 날쯤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며칠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죠. 이사 갈 사람은 이사 모든 못 어떤 게 이제 다 엉망이 되는 거고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쯤 하고 롱 위켄드 있을 땐 더더군다나 피하는 게 이런 경우가 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피해서 하는 것이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사실 오늘 말씀인 디파짓, 계약금은 저희가 많이 또 해봤기 때문에 경험상도 그렇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 보니까 막상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참 많네요. 오늘 정확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 계약할 때 네. 확정된 계약과 확정이 안 되고 가계약 상태에서의 얽힌 이제 그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고 또 그중에서도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번 여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냉철하게 여러분의 현 모습을 경험해 보시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